오프 시즌 2주차 이제 각 팀들의 FA 소식들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알파벳 순으로 이 팀별로 일단 먼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팀인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우 이 팀의 이번 오프 시즌 FA 영입에서 가장 눈여겨볼 이 계약의 경우에는 역시 디펜시브 라인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런 브라우닝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슈퍼볼 챔피언인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조시 스웻과 이 4년간 7,600만 달러의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 조시 스웻이라는 선수는 분명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글스의 강력한 디펜시브 라인, 이 뎁스에서도 주전으로 활약할 수 있는 선수였고, 그는 분명 매 다운마다 일관성 있는 쿼터백 프레셔 이러한 모습들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카디널스라는 팀은 이 조나단 개넌이라는 분명 필라델피아의 이 코디네이터 시절에는 이 포맨 러쉬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사용을 하고 굉장히 뒤에는 존 커버리지를 펼쳐내는 등 이 블리츠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이 감독 중에 한 명이었지만 카디널스라는 팀에 부임하자마자 조나단 개넌은 이 카디널스라는 팀은 포맨 러쉬가 안 된다. 우리 팀은 이 막강한 디펜시브 라인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정말 포맨 러쉬를 기대하다가는 쿼터백이 3초, 4초 있다가 공을 충분히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굉장히 다양한 블리츠 스킴을 이 조나단 개넌 감독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에 어느 정도 조나단 개넌 감독이 추구했던 디펜스의 그러한 철학과 달리 최근 2년간 카디널스라는 팀의 디펜스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결국 카디널스, 조나단 개넌 감독, 우리 팀의 D라인의 이러한 포맨 러쉬를 강력하게 만들 수 있도록 구축하고, 이번 FA에서만큼은 우리가 조시 스웻이라는 좋은 선수도 이 합리적인 가격에 데려올 수 있었던 만큼 이들이 저는 이 D라인 뎁스를 강화했던 것은 분명히 좋은 무브라고 생각이 들고, 이 조나단 개넌 감독이 이 본인이 진정 이 필라델피아 시절에 보여주었던 그러한 타입의 디펜스를 이제 3년차에 접어들어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시 스웻을 제외하고 델빈 톰린슨이나 또는 베런 브라우닝이나 분명히 이 본인의 그런 활약, 본인의 이 자리에서 이 본인의 역할에 이 마주하는 그러한 활약들을 펼칠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좋은 피스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분명히 아직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확실한 S급 또는 A 플러스급 슈퍼스타가 없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직도 이 카디널스라는 팀에게 있어서 분명히 아쉬워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은 오버페이를 하지 않고 우리가 좀 더 드래프트에서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선수를 발굴해내겠다라는 것이 지난 몇 년간 카디널스라는 팀이 보여주었던 이 팀의 방침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FA에서 이 디펜스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이러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팀은 애틀랜타 팔콘스입니다. 애틀랜타 팔콘스는 이 제이크 매튜스 2년 연장 계약을 바로 체결하기도 했고, 그레디 제럿을 방출하면서 시카고 베어스로 이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 디아블로라는 이 라인베커와 2년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마이크 휴즈 코너백, 레오나드 플로이드 단년 계약, 그리고 본인들의 리시버였던 호지와 연장 계약을 2년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요. 먼저 팔콘스의 경우 저는 분명히 좀 아쉬운 오프시즌을 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팔콘스, 이 팀의 가장 큰 문제점도 역시 애리조나와 마찬가지로 디펜시브 라인의 뎁스였어요. 확실한 패스러셔가 부족했고, 또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 또한 이 그레디 제럿을 제외하면은 뭔가 활약을 보일 수 있는 선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팔콘스의 디펜스는 매번 상대 쿼터백을 제대로 압박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레디 제럿이라는 이 프랜차이즈의 스타는 사실 그나마 그래도 활약을 보여주었고 이름값을 지탱해 주었던 선수예요. 그런데 이 선수를 방출했다. 그렇다면 D라인의 뎁스가 분명히 더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레오나드 플로이드라는 이 아웃사이드 라인베커 엣지러셔를 단년 계약을 체결한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단년 계약은
버팔로 빌스나 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나 뭐 캔자스 시티 칩스나 필라델피아 이글스나 이처럼 슈퍼볼 컨텐더 팀으로서 본인들의 마지막 이 라인 뎁스를 강화시킬 수 있는 타입의 이 단년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실 일반적인 경우이지, 애틀란타 팔콘스처럼 장기적으로 이 팀의 D라인에 뭔가 중심을 잡아주고 또 이 앞으로 많은 것을 구축해야 하는 팀의 입장에서 이 레오나드 플로이드 같은 이 노장에게, 그리고 이러한 뭔가 특별한 롤을 가지고 있는 타입의 선수에게 1년 단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맞지가 않아요. 물론 좋은 선수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팔콘스라는 팀이 과연 이 단년 계약을 체결해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무언가 확실한 계약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컬크 커즌스를 뭐 현재 2025년 뭐 함께 하겠다라는 뭐 뉴스가 어느 정도 들려오는데, 뭐 그렇게 함으로써 뭐 $10,000,000의 보너스를 뭐 커즌스가 챙기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커즌스의 트레이드 또한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팔콘스는 뭔가 아직도 이 팀의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뭐 컬크 커즌스 다 내보내고 새롭게 뭐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와 함께 뭐 리빌딩 한다든지, 아니면 마이클 페닉스 주니어와 함께 뭐 플레이오프를 노린다든지, 뭐 여러 가지 확실한 방향성이 나오는 무브들을 표출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번에도 그냥 애매하게 흘러간다 라는 것이 팔콘스였습니다. 다음 팀은 볼티모어 레이븐스인데요. 레이븐스는 로니 스탠리, 본인들의 레프트 태클을 일단 3년간 $60,000,000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잘 앉혀놨습니다. 로니 스탠리가 뭐 최근에 부상 때문에 분명히 이 선수의 이름값에 비해서 아쉬운 활약들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스탠리가 건강하기만 한다면 분명 아직도 정말 좋은 태클로서 활약을 펼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좋은 레프트 태클은 사실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로니 스탠리가 뭐 FA 시장에 나갔더라면 뭐 캔자스 시티나 정말 다른 팀들에서 분명히 강력하게 쫓았을 정도로 이 선수는 좋은 선수이고, 이 찾기가 힘든 타입의 선수인 만큼 레이븐스 입장에서 충분히 저는 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패트릭 리차드, 이들의 풀백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 또 디안드레 호킨스와 있는 단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디안드레 호킨스가 뭐 본인이 뭐 올프로 시절이나 뭐 프로볼 시절처럼 좋은 활약을 뭐 아직도 펼치는 것은 아니겠지만, 썰드다운 상황이라든지 또는 볼티모어라는 이 팀이 부족했던, 이 리시빙진에서 부족했던 이들의 뭐 터프한 캐치, 뭐 점프볼, 뭐 백숄더 스로우, 이러한 것들을 그래도 디안드레 호킨스는 아직도 본인의 강점을 바탕으로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잖아요. 레이븐스의 리시버는 제가 정말 뭐 지난 4-5년간 항상 얘기했던 거, 이들이 민첩하고 스피드하고 뭐 충분한 세퍼레이션을 벌릴 수 있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맨 커버리지, 프레스 커버리지를 상대했을 때 이들의 리시버즈는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라마 잭슨에게 계속해서 터프한 캐치를, 이 터프한 스로우를 요구하게 만든 선수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터프한 캐치를 잘 해내지 못하는 리시버즈들 때문이었기 때문에 뭐 항상 이러한 디펜스를 만났을 때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죠. 하지만 디안드레 호킨스, 썰드다운 상황에서 상대 디펜스가 뭐 프레스 커버리지 펼치더라도 오케이, 나는 캐치 하나는 정말 잘해, 나는 맨 커버리지 위주 상대했을 때 나는 아직도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리시버야, 나에게 뭐 1000 리시빙 야드 이런 거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뭐 레드존에서 나는 아직도 터치다운 뭐 할 수 있고, 페이드 라우트, 뭐 백숄더 라우트 이런 것들 충분히 아직도 보여줄 수 있어 라는 이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리시버인 만큼 레이븐스에게 분명 부족했고 필요했고 저는 어울리는 계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코너백, 뭐 세이프티, 이 고연봉자들을 방출하는 이 레이븐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다음 팀은 버팔로 빌스, 뭐 칼리르 샤키르, 4년간 $5,300만 연장 계약, 분명 전 에피소드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굉장히 쌉니다. 지금 다시 봐도 너무나도 싸요. 분명 팀의 넘버원 리시버잖아요. 샤키르는 저번 시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본인이 아니 나는 단순한 슬롯 리시버가 아니야, 나는 줄리안 아델만처럼 이 플레이오프에서 디퍼런스 메이커로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다라는 것을 샤키르는 보여주기도 해왔고, 그러한 선수가
4년간 5,300만 달러, 연간 뭐 1,300만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싸게 느껴집니다. 거기에 뭐 티렐 버나드, 뭐 그레고리 루소 본인들의 이 새로운 팀 코어들을 잘 연장 계약을 통해서 잡아냈다는 느낌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이 베테랑 선수였던 본 밀러를 방출하기도 하였고, 또 조시 알렌과 연장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기도 하였죠. 그리고 저는 이 조시 파머와의 이 3년간 3,600만 달러 계약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버팔로 빌스의 저번 시즌 달라졌던 이들의 오펜스에서 이 좀 더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아웃사이드에 뭐 키온 콜먼이 있고, 그리고 뭐 심 라우트를 타는 맥 콜린스가 있고, 또 슬랏에서는 칼릴 샤키르가 뭐 인사이드에서 막 휘저주고, 이렇게 리시버들을 각각의 이 특화된 롤들이 분명히 있었던 오펜스였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체크다운이나 뭐 짧은 퀵 패싱 게임에 있어서 샤키르가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뭔가 뭐 뒷볼을 던지고 아웃사이드로서의 뭔가 돌파구를 찾을 때는 아마리 쿠퍼나 이 키온 콜먼에게 많은 것을 요구를 하였죠. 그리고 맥 콜린스에게는 뭐 심볼이나 20야드 이상의 무언가 상대 디펜스 존 커버리지를 부숴낼 수 있는 그러한 뭐 특화된 롤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버팔로 빌스와 조시 알렌의 오펜스에 있어서 분명 인터미디에이트 에리아에서의 무언가 부족함이 느껴졌던 오펜스였어요. 분명 이 체크다운 패스, 언더니스 존을 공략하는 데는 샤키르가 있고, 또 뭐 아웃사이드 뒷볼 분명 특화된 리시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필드의 중앙을 공략해주고, 뭐 포스트 라우트를 통해서 뭐 20야드의 패스 캐치를 따내주고, 뭐 12야드짜리 캐치 따내주고, 무언가 중앙에서 휘저어줄 수 있는 타입의 리시버가 빌스에게는 분명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조시 파머라는 리시버는 이러한 공략에, 이러한 역할에 특화된 리시버예요. LA 차저스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고요. 오히려 이 조시 파머를 영입함으로써 버팔로 빌스가 좀 더 다양한 이 어택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가격대도 뭐 연간 1,200만 달러라는 가격, 거기에 뭐 샤키르까지 연간 1,300만 달러밖에 되지 않고, 이들은 분명히 뭐 비싸고 막 S급의 리시버를 막 버팔로 빌스는 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의 롤에서 충분히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 합리적인 이 계약을 바탕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팀이 팀빌딩을 뭐 충분히 잘 해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마이클 호잇도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뭐 타이 존슨 이대 러닝백과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뭐 이들도 길리엄 이 풀백과 계약을 체결했고, 또 조이 보사 계약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싸다고 느껴져요. 하지만 본 밀러를 이 버팔로 빌스가 영입했던 것처럼 이들은 분명 플레이오프 무대, 이 슈퍼볼 우승을 노리는 팀들 중에 하나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썰드다운, 과연 패트릭 마홈스 이들의 라이트 태클, 이들의 레프트 태클을 정말 1초 만에 0.5초 만에 막 제치고 패트릭 마홈스에게 색을 걸어낼 수 있는, 라마 잭슨에게 색을 걸어낼 수 있는 그러한 타입의 패스러시 스페셜리스트가 빌스에겐 분명히 필요합니다. 무조건 D라인 뎁스를 강화하고 강화해도 모자란 게 플레이오프 무대예요. 필라델피아 이글스처럼. 이처럼 빌스 입장에서 조금은 비싸지만 단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팀의 내년 시즌 이 슈퍼볼 우승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기도 했고요. 레리 오군조비 계약, 이 계약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봐요. D라인 뎁스 강화해가지고 레리 오군조비만이 가진 뭐 이 디스럽티브한 그런 활약들을 통해서 상대의 쿼터백을 막 포켓을 부숴내고 당황시키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오군조비의 계약은 저는 이 조이 보사보다 더욱더 비싸다고 느껴져요. 레리 오군조비는 분명 최근에 폼이 무너진 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빌스가 그냥 비싸더라도 단년 계약이니까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팀은 뭐 망해도 그만이다, 어차피 단년 계약이잖아, 우리 팀 슈퍼볼 우승을 위해서는 D라인 뎁스 그냥 계속해서 강화해 라는 것이 빌스의 이 방향성이지 않았나 싶고요. 또 다마르 햄린과 연장 1년 연장 계약, 그리고 이 캐롤라이나로부터 방출당한 이들의 코너백을 다시 데려오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빌스는 본인들의 새로운 팀 코어 선수들을 연장 계약으로 싸게 잘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상황에서 조시 파버나 또 마이클 호잇 이 선수들도
싸게 잘 계약을 했어요, 선수들과.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조시 알렌에게 연장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오케이 조시 알렌, 우리는 너의 활약을 뭐 잊지 않아, 너 항상 감사해, 이렇게 감사한 마음도 또 표출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슈퍼볼 우승을 노리기 위해서 이 뎁스, 이 1년짜리 계약들을 통해서 뎁스를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즉 전반적으로 너무나도 잘했다. 분명 S급 선수를 데려온 것은 아니지만 빌스가 현재 몇 년 동안 보여주었던 움직임들은 뭐 본밀러를 데려오긴 했지만 이게 사실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도 않았고, 차라리 우리 팀의 팀 컬러를 이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는 어쨌든 매년 슈퍼볼 우승을 노리는 팀이다 만큼 좀 더 유동성 있게 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약들을 추구하는 것이 저는 맞는 이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캐롤라이나 팬터스입니다. 팬터스도 뭐 꼴찌 팀으로서 정말 많은 이 계약들을 체결했는데요. 먼저 앤디 달튼, 이 캐롤라이나에서 막 주전으로도 작년 뛰기도 했고 또 브라이스 영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도 하였던 이 베테랑 백업 쿼터백과 연장 계약, 뭐 좋은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들이 토미 트램블, 뭐 블락킹에 능하고 이러한 타이트 엔드와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제 막 어마어마한 소식들이 들려왔죠. 바로 본인들의 프랜차이즈 이 코너백인 제이시온과 4년간 뭐 1억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코너백 최고의 계약을 다시 한번 역사를 쓰게 됐는데요. 분명히 비싸긴 합니다. 제이시온이 분명 뭐 패트릭 설테인이나 뭐 소스 가드너나 뭐 이러한 코너백들만큼 좋은 활약을 사실 보여준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결과물 자체만 보면 그렇게까지 뚜렷한 성과를 보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팬더스는 이 코너백이 가진 이 가능성을 좀 더 믿는 것 같아요. 배팅을 한 것 같아요. 제이시온이 가진 정말 다른 선수들이 가질 수 없는 타입의 피지컬, 정말 큰 키와 그리고 뭐 스피드, 그리고 이 선수의 뭐 긴 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만약 우리 팀의 디펜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우리 팀의 패스러쉬가 상대 쿼터백을 빠르게 압박하면서 뭐 상대 쿼터백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거나 패스의 정확성이 뭐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제이시온이 충분히 상대 뭐 리시버를 셧아웃 시킬 수 있고 뭐 존 커버리지 코너백으로서도 많은 픽들을 가져올 수 있는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로 도약할 것이다 라고 무언가 이 배팅을 한 것 같고요. 물론 저는 제이시온을 이 드래프트 당시부터 사실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이 선수가 가진 굉장히 유니크한 이 피지컬은 분명히 배팅을 할 만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계약이 결국 비싼 것처럼 느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 패스러쉬를 통해서 그래도 상대 쿼터백을 압박해내고, 만약 상대 쿼터백이 뭐 3초, 4초 계속 포켓해서 이 본인의 리듬 하에서 막 정확한 패스 던지기 시작한다면 결국 코너백은 뭐 사실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팬터스 이 제이시온에게 연장 계약 체결한 것은 정말 뭐 이해는 되지만 결국 D라인을 강화하는 것이 이들에게 앞으로의 급선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트레버 머릭,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의 세이프티를 3년간 5,100만 달러 연장 계약을 데려왔는데요. FA를 통해서 분명히 뭐 연간 1,700만 달러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싼 감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팬터스에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캐롤라이나 팬터스의 이 디펜스는 분명 이 세이프티의 로테이션을 뭔가 요구하고 그러한 것들의 활약을 바탕으로 상대 쿼터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러한 타입의 수준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트레버 머릭이라는 이 세이프티는 분명 뭐 다운 세이프티로 막 태클링도 잘하고 또한 뭐 니켈 라인베커로서 무언가 활약도 보여줄 수 있고 라인 선상에서 뭐 블리츠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타입의 세이프티로서 저는 팬터스에게 무언가 필요했던 이 조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패트릭 존스, 엣지러셔와 연간 뭐 1,000만 달러 수준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D라인의 뎁스를 계속해서 강화하는 모습이고요. 또 캔자스시티 칩스의 이 터션 왈튼이라는 디펜시브 태클을 3년간 4,500만 달러 수준으로 데려왔는데, 이 왈튼이라는 디펜시브 태클은 분명 어느 정도 언더사이즈의 뭐 갭 홀딩 스타일의 이 디펜시브 태클은 아니에요. 하지만 캐롤라이나 팬터스는 이미 본인들이
런 디펜스는 이미 뭐 데릭 브라운도 있고 또 뭐 바비 브라운 뭐 새로운 선수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는 디펜시브 태클에 있어서도 이 뭔가 이 오펜시브 라인을 부숴내고 쿼터백에게 직접적인 프레셔를 유도해낼 수 있는 타입의 무언가의 디펜시브 태클, 뭐 3 테크닉, 뭐 1 테크닉 상관없이 어느 상황에서든지 이 디스럽티브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것 같고요. 결국 터션 왈튼 분명 어느 정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선수로서 비싸다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선수가 캔자스 시티 칩스의 디펜시브 라인에서 보여주었던 활약을 생각한다면 저는 충분히 이 잠재력에 좀 배팅을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계약입니다. 또 마이클 잭슨 코너백과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고요. 또 마일스 샌더스를 방출했어요. 어쨌든 뭐 추바 하버드와 연장 계약을 체결한 캐롤라이나 입장에서 뭐 마일스 샌더스 방출은 예상이 되었던 수준이죠. 하지만 리코 다우들이라는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런닝백과 1년간 625만 달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백업 런닝백 치고는 좀 비싸지 않나. 차라리 이번 드래프트에서 런닝백 이 뎁스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뭐 하위 라운드에서 차라리 드래프트에서 런닝백을 뽑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아니면 좀 더 싼 런닝백을 백업으로 두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어느 정도는 저는 비싼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담 딜런이라는 이 베테랑 리시버와 다시 한번 계약을 체결한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이 브라이스 영이라는 쿼터백에게 있어서 아담 딜런 정말 유일하게 믿음직한 이 모습을 작년 시즌 보여주었던 선수로서 이번 시즌에도 이 루키 리시버들 이제 소포머 시즌에 접어드는 리시버들과 함께 아담 딜런이 이 리시버진을 이끌 리더로서 좋은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반적으로 캐롤라이나 팬더스 이들의 이번 FA에서 돈을 쓴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팬더스는 이 탤런트가 굉장히 부족했던 팀들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기에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은 돈을 쓸 것은 예상을 했다. 그렇지만 그 돈이 무언가 확실한 탤런트들의 이렇게 좀 더 오버페이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쓰기보다는 우리는 아직 검증되진 않았지만 분명 무언가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타입의 재능을 가진 선수들에게 걸어보자, 배팅을 해보자 라는 것이 팬더스의 방향으로 느껴지고요. 이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만 한다면 어쩌면 팬더스가 이번 시즌 뭐 깜짝 이 성적을 거둘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배팅이 만약에 실패한다면 오케이 캐롤라이나 너네가 그러면 그렇지 라는 식의 결과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 이 팀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궁금하네요. 네, 다음 팀은 시카고 베어스입니다. 시카고 베어스는 뭐 제럴드 에버렛 방출하고 그리고 디마커스 워커 기존의 이 몸값을 해주지 못했던 선수들 방출했고요. 그리고 뭐 저번에 언급했던 조나 잭슨 그리고 조 튜니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고요. 또 애틀란타 팔콘스의 이 센터였던 드류 달만을 3년간 4,2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OL을 만드는데 이들이 많은 돈을 썼습니다. 먼저 오펜시브 라인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언급하자면 드류 달만이라는 선수가 좋은 선수예요. 애틀란타 팔콘스에서도 이들의 뭐 아웃사이드 존 러싱 스킴에 있어서 좋은 블락킹을 보여주었고 이 팔콘스라는 오라인 그룹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좋은 선수였어요. 하지만 과연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에 있어서 과연 맞는 선수냐, 스킨핏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어쩌면 안 맞을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드류 달만 이 선수가 이 명확한 샷건 게임에서 보여주는 이 패싱 블락은 분명히 너무나도 수준이 떨어집니다. 이 팔콘스만이 보여주었던 플레이 액션 헤비 그리고 이들이 보여주었던 이 아웃사이드 와이드 존 스트레치성 러싱 스킴에 의해서만큼은 분명히 드류 달만이 좋은 활약을 보여준 것은 맞지만 과연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에서 무언가 조나 잭슨 뭐 좀 더 뭐 이 갭 스킴에 능할 수 있고 이제 피지컬 파워에 의한 그러한 뭔가 플레이 특성을 보여주는 선수가 옆에 있고 조 튜니 물론 어떤 스킴이든지 상관없어요. 베테랑의 모든 것을 시키든지 할 거예요. 하지만 이 드류 달만이라는 선수가 이 좀 더 조나 잭슨과는 다른 타입의 플레이 특성을 보여주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과연 베어스가 어쩌려고 이 선수들이 이렇게 다 모아놨을까? 그것도 막대한 연봉을 지불하면서까지 말이죠. 분명 조나 잭슨
개개인으로만 따져요. 조춘희, 드류 달만, 이 그룹은 최고가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선수들이 실질적으로 받는 연봉을 생각을 하고, 뭐 3명 합치면 뭐 한 연간 한 5천 몇백만 달러 정도 될 텐데, 아무튼 그러한 연봉 값을 과연 이들의 인테리어 오펜시브 라인이 보여줄 수 있을지, 그리고 벤 존슨 감독이 추구하는 타입의 오펜스에서 과연 이 3명의 이 선수들이 좋은 합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분명 좋은 선수들을 데려오고 이들이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시즌 중에 뭐 오펜시브 라인이 부족하다, 뭐 뚫린다, 뭐 케일러 윌리엄스 막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걱정하고 싶지 않아. 그냥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최고의 선수들, 오펜시브 라인맨들 다 데려와 라고 한 결과가 결국 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 최선의 결과로 나올 것이냐, 무언가 이 시너지 효과를 보일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조금은 회의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고, 벤 존슨 감독이 과연 어떠한 오펜스를 그려올지가 결국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베어스, 이들의 D라인 뎁스를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였죠. 다요 오데잉보라는 이 디펜시브 라인맨 엣지 러셔를 3년간 4,800만 달러 좀 세게 데려왔고요. 그레디 제럿, 우리가 알고 있는 애틀란타 팔콘스로부터 방출되었던 이 그레디 제럿을 3년간 4,275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이 두 계약이 분명 디펜시브 라인 뎁스를 강화했다는 측면에 있어서만큼은 좋아요. 하지만 그레디 제럿 계약은 조금은 좀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가장 큰 이유는 시카고 베어스는 분명 이들의 디펜시브 태클이 절번 덱스터라는 새로운 이 젊고 유능한 선수를 발굴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선수가 가진 잠재성을 믿는다면 이렇게 그레디 제럿에게 어마어마한 계약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레디 제럿이 분명히 이름값이 있고 또 언제든지 본인의 이름값에 걸맞는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임과 동시에 이 선수는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죠. 이제 30을 훌쩍 넘는 나이이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 그레디 제럿의 이 퍼포먼스가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다라는 점은 분명히 베어스가 이 정도의 돈을 굳이 그레디 제럿에게 쓰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즉 총체적으로 바라보자면 시카고 베어스라는 팀은 그냥 생각을 하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팀이 뭐 시즌 중에 오라인이 부족했다, 우리가 영입했을걸, 또는 우리 팀이 뭐 시즌 중에 디펜시브 라인 뎁스가 떨려가지고 오프 시즌에 뭐 했냐, FA에서 영입했어야지 라는 생각을 아예 이제 후회를 안 하려고 오버페이 좀 하고 또 그냥 이름값 있는 선수들 막 데려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최상의 결과로 나올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당연히 이 팬 입장에서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고, 이들의 움직임들이 과연 최선은 맞냐 라는 이 궁금증을 자아내기는 합니다. 다음 팀은 신시내티 벵갈스. 아마 이 벵갈스의 팬분들이 현재 가장 빡쳐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오프시즌을 보면서. 먼저 뭐 셸든 랭킨스 방출, 알렉스 카파 방출, 그리고 마이크 게시키 타이트엔드와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BJ 힐과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사마제 피라인을 다시 데려오는 계약을 체결을 하기도 했고, 뭐 오레온 버크스,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슈퍼볼 챔피언 출신인 이 라인베커의 계약은 저는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오프시즌 가장 많은 돈을 쓴 이 마이크 게시키와 BJ 힐의 계약을 한번 살펴봅시다. 물론 개개인의 이 선수로만 보자면 마이크 게시키 분명 조버로우의 패싱 게임에 있어서 이 티 히긴스와 자말 체이스의 우산 효과를 분명 든든하게 받으면서 좋은 이 타겟으로서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BJ 힐 또한 이 벵갈스의 부족했던 디펜스에 있어서 이 디펜시브 태클로서 런 디펜스도 든든하게 막아주고, 때때로 패스러시 상황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로서 필요한 선수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선수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결국엔 팀 빌딩이라는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벵갈스의 이번 오프시즌 최우선 과제, 첫 번째는 체이스죠. 자말 체이스 리시버를 잡아야 되고, 두 번째 과제 티 히긴스죠. 히긴스를 잡아야 하는 과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트레이 핸드릭스입니다. 핸드릭슨을
잡아야 한다는 과제가 분명히 있었어요. 벵갈스라는 팀인 지금 이 3명에게 아무런 계약을 주지 않았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죠. 물론 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신시내티 벵갈스가 이 자말 체이스, 티 히긴스, 트레이 핸드릭슨에게 뭐 1, 2년 전에 뭐 미리미리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면 지금 굉장히 싸게 했을 것이다. 마일스 게럿이라는 엣지러서가 이 새롭게 연간 4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트레이 핸드릭슨의 몸값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이 DK 메칼프가 이 연간 3천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T 히긴스의 몸값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CD 램 그리고 뭐 저스틴 제퍼슨이 뭐 3,500만 달러 이상의 연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말 체이스의 몸값이 올라간 것도 사실 다 맞아요. 그렇지만 결국 저는 벵갈스는 이 세 선수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현재 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봉은 앞으로도 이번 시즌 캡 스페이스가 굉장히 높은 값으로 올라간 만큼 앞으로도 캡 스페이스는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고, 그리고 현재 신시내티 벵갈스의 캡 구조를 살펴봤을 때 이들은 충분히 이 3명의 팀 코어를 잡을 수 있는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에게도 계약을 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팬분들 입장에서 좌절스러운 사실일 것이 분명합니다. 더군다나 마이크 게시키와 BJ 힐과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 이것은 더욱더 분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 게시키 좋은 선수예요. 하지만 자말 체이스와 티 히긴스가 없는 상황에서 마이크 게시키 과연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선수가 연간 뭐 800만 달러, 255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할 만한 선수였냐라는 측면에서만큼은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말 체이스와 티 히긴스에게 줄 돈을 지금 마이크 게시키에게 준 거예요. BJ도 마찬가지입니다. BJ에게 3년간 3,300만 달러 연장 계약 체결했죠. 이 돈은 트레이 핸드릭슨을 잡는데 보탰어야 할 돈이에요. 트레이 핸드릭슨 물론 나이 많고 이제 뭐 하향세에 접어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도 리그 최고의 패스러셔. 제가 이번 오프시즌에 저번 이 에피소드에서 공개했던 이 탑7 시리즈 엣지러셔 랭킹 시리즈에서 1등을 차지한 선수입니다. 트레이 엑스는 당당하게 향후 뭐 2, 3년 아직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 관점에서 BJ 힐도 마찬가지잖아요. BJ 힐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이제 하향세에 접어드는 선수에게는 연장 계약을 3년이나 주면서 왜 트레이 핸드릭슨에게는 안 주냐 이거죠. 즉 벵갈스라는 팀은 이 3명에게 당당하게 합리적으로 줘야 될 금액을 오히려 이 선수들이 있어가지고 무언가 수혜를 받고 무언가 활약을 펼쳤던 이 두 선수에게 돈을 줬다는 거죠. 더군다나 사마즈 피라인, 이러한 러닝백, 이러한 선수들에게 사실 새로운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마즈 피라인? 오케이, 좋아요. 뭐 체크다운 패스도 잘 잡고 예전에 신시내티 벵갈스에서 분명히 활약을 펼쳤죠. 하지만 이 지금 베테랑 런닝백을 굳이 많은 돈을 주고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니 드래프트에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고, 또 체이스 브라운이라는 런닝백이 작년 시즌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굳이 사마즈 피라인에게 2년 계약을 체결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벵갈스라는 팀은 분명 본인들이 우선시하고 잡아야 할 선수들에게 주어야 할 돈을 지금 다른 선수들에게 뿌리고 있고, 그만큼 이 세 선수들의 계약이 늦어지고, 그리고 계약이 늦어지는 만큼 이 세 선수들의 몸값이 또 올라가고, 이러한 악순환을 현재 펼치고 있고요. 과연 이 팀이 언제까지 팬들을 좌절시킬지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궁금한 팀입니다. 지금 체이스, 히긴스, 핸드릭슨 뭐 한 명이라도 잡지 못한다면 저는 분명 실패라고 생각이 들고요. 벵갈스라는 팀은 슈퍼볼 우승을 노리는 팀입니다. 그 우승을 매년 노리는 팀이, 조 버로우라는 쿼터백이 있는 팀이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이 팀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이 타팀 팬의 입장으로서도 안타깝습니다. 다음 팀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입니다. 이 팀은 마일스 게럿과 4년간 1억 6천만 달러, 진짜 사실 미친 계약이죠.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는 마일스 게럿을 트레이드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브라운스는 현재 분명히 엿됐습니다. 드션 왓슨이라는 이 쿼터백 트레이드, 그리고 왓슨에게 준 어마어마한 풀리 개런티된 계약, 이것들이
분명히 미래가 없는 수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운스라는 팀은 지금 당장 무언가의 뭐 슈퍼볼을 노릴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뭐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팀도 아니에요. 어쩌면 노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처럼 단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고 앞으로 장기적인 팀 빌딩에 있어서 이 주안을 두어야 하는 팀이 마일스 게럿이라는, 물론 프랜차이즈의 슈퍼스타로서 이 본인들의 뭐 프랜차이즈 스타, 뭐 역대 최고의 수준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선수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 원맨 팀으로 남는 것은 꿈과 같은 일이지 않을까, 뭐 이런 낭만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풋볼은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지, 이런 낭만적인 그런 뭐 측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진짜 한도 끝도 없이 팀이 망할 뿐입니다. 마일스 게럿은 지금도 1라운드 픽을 분명히 트레이드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타입의 선수예요. 그 정도의 가치를 가졌죠. 뭐 클리오맥이 1라운드 2장 픽을 가져온 것처럼 어쩌면 마일스 게럿도 뭐 1라운드 픽 2장 또는 뭐 1라운드 픽과 뭐 3라운드 픽 뭐 이 정도 수준은 분명히 가져올 수 있겠죠. 이 선수가 지금 브라운스에 있어 봤자 그냥 뭐 색만 올릴 뿐이지 사실 팀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무언가 나아질 것이고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힘들잖아요. 이 선수에게 많은 연봉까지 지불하면서 저는 브라운스가 과연 마일스 게럿을 잡아둬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냉정적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았을까. 지금 브라운스에게 필요했던 것은 드래프트 픽입니다. 새롭게 드셔나슨을 이제 내보내고 이제 브라운스라는 프랜차이즈를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타입의 그러한 자산을 얻는 식으로 마일스 게럿을 활용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마일스 게럿의 연장 계약 이후에 뭐 조 트라이언, 뭐 데빈 부시, 또 말리 콜린스, 뭐 말리 콜린스 계약은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저평가된 선수이고, 뭐 수만 소니를 방출했고, 또 델빈 톰린스 방출했고, 뭐 이 외에 사실 어마어마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또 드셔 나슨이라는 쿼터백이 어마어마한 계약을 현재 한 축에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팀이 사실 그대로잖아요. 브라운스라는 팀이 뭐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전력 상승을 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슈퍼볼을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장기적인 생각을 하고 이 마일스 게럿을 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이들은 선택을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팀은 댈러스 카우보이스입니다. 또 다른 이 팬분들이 굉장히 슬퍼하는 팀들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오디기주와 이 디펜시브 태클과의 연장 계약, 이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계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뭐 소소하게 여러 가지 계약들을 했는데 뭐 마키스 벨, 뭐 제번테 윌리엄스 러닝백 데려왔고, 사실 왜 데려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리코 다우들이 팀을 떠나면서 좀 안정적인 베테랑 러닝백을 좀 데려온 것 같아요. 거기다 뭐 케번트 털핀, 최고의 리터너죠. 이 선수를 잡은 것은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솔로몬 토마스, 뭐 페이튼 터너, 뭔가 그냥 베테랑 선수들 줍줍을 했죠. 단테 파울러 주니어도 좀 눈여겨볼 영입이고요. 그리고 뭐 케네스 머레이, 뭐 카일 일람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는데 그냥 뭐 사실 전체적으로만 보자면 때우려는 느낌이죠. 뭐 본인들이 뭐 마이카 팔슨스와의 계약을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CD램, 덱 프레스캇 이미 두 명에게 막 거의 1억 달러에 달하는 지금 몸값을 주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는 팀도 아니고 또 마이카 팔슨스와의 계약도 준비를 해야 되고 무언가 그냥 갈팡질팡한 상황인 것 같아요. 댈러스 카우보이스라는 팀이 뭔가 이 팀이 이번 오프시즌을 통해서 전력이 업그레이드 됐다 라고 느껴지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이 팀이 뭐 드래프트에서 무언가를 잘할 수 있을까, 잭 마틴이라는 이 가드의 올프로 가드의 빈자리를 어쨌든 채워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도 의문이고, 카우보이스라는 팀의 이번 오프시즌 팬들도 느꼈을 정도로 굉장히 심심하게 지나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팀은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제러 스타뎀 이들의 백업 쿼터백과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DJ 존스도 3년간 3,900만 달러, DJ 존스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죠. 어느 정도 나이가 좀 걱정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뭐 개런티된 금액이나 또 계약 구조를 살펴보면 덴버 브론코스가 충분히 잘 해냈다. 어쨌든 본인들에게 있어서 이 디펜시브 라인에 굉장히 막강한 이 디펜시브 태클인
잭 알렌이 이 팀에 있고, 잭 알렌은 좀 더 쿼터백 프레셔에 유능한 타입의 선수로서 런 디펜스, 이 갭 홀더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DJ 존스가 옆에 있으면 오케이, 우리 팀은 계속해서 막강한 인테리어 디펜시브 라인을 보유하고, 그리고 아웃사이드의 뭐 엣지 러셔들은 이미 뭐 닉 보니토나 이런 좋은 선수들도 있고, 또 우리 팀의 미친 블리츠 스킴을 통해서 오케이, 패스러시는 때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안정적인 디펜시브 태클을 보유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팀의 스킴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계약이었고요. 또 눈여겨볼 것은 사실 탈라노아 후판가,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의 올프로 출신의 이 세이프티를 3년간 4,500만 달러로 데려온 데 있죠. 이 후판가라는 세이프티는 분명 이 플레이 레벨만 보면은 진짜 올프로 급입니다. 정말 잘하는 선수이죠. 뭐 데뷔하자마자 막 올프로에 막 등극했을 만큼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는 디퍼런스 메이커 타입의 세이프티예요. 언제든지 펌블과 뭐 그런 턴오버를 유발할 수 있고, 뭐 인터셉션과 그리고 뭐 색도 막 잘하고 여러 가지 블리츠 스킴에 능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분명 덴버 브론코스의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이 벤스 조셉 코치는 작년 시즌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의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디펜스 다음으로 미친 현란한 블리츠, 각종 그런 블리츠, 심프레셔, 이러한 디펜스를 펼친 코치로 유명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미친 이 디펜스에서 후판가라는 정말 다양한 롤을 수행할 수 있는, 정말 뭐 사이드라인에서 사이드라인 왔다 갔다 엄청난 스피드로, 거기에 대해서 막 디퍼런스 메이커 능력까지 출중한 이 세이프티를 거기에 풀어넣는다고 생각한다면 와, 진짜 감탄이 나온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미친 스킴에서 결국 이 디펜스의 리더로서 중심을 잡아줄 드래그린 로우를 3년간 3,5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는데, 어느 정도 저는 조금은 리스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두 선수가 가진 부상 이력 때문에. 하지만 두 선수가 필드 위에만 있으면 분명히 좋은 활약을 그 어떤 선수보다도 잘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인 만큼, 덴버 입장에서는 오케이, 메디컬 이슈가 분명히 있겠지만 우리 팀은 이 선수들이 건강할 걸로 믿는다 라는 식의 배팅을 좀 해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반 이그램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저는 사실 이 계약은 굉장히 비싸다라고 사실 느껴졌어요. 이제 30 중반에 접어들게 되는 에반 잉그램, 이 베테랑 타이트엔드에게 2년간 2,3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이 션 페이튼 감독이 어쨌든 타이트엔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능한 감독이잖아요. 오펜스 플레이 콜러로서. 이 뉴올리언 세인츠에서는 지미 그레햄과 이 블락킹 타이트엔드가 아닌 이 패싱 타이트엔드에게 굉장한 뭐 스킴적인 이점을, 그리고 이 선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코칭적인 부분, 이러한 것들의 능력을 가진 션 페이튼 감독이다 보니까 덴버 브론코스가 이 타이트엔드를 활용한 패싱 게임 올 시즌에 무언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본인들의 그 자신감을 좀 드러낸 계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팀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입니다. 이들은 뭐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데릭 반즈, 이들의 라인베커와 연장 계약, 이지켈 터너도 뭐 잘 잡았고요. 또 뭐 디라인 뎁스 강화로 마커스 데빈펄트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근데 제데리우스 스미스 방출은 저는 좀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물론 이 선수의 뭐 나이, 그리고 이 선수의 뭐 부상이나 이 선수의 그런 연봉적인 측면,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분명 뭐 방출을 예상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디트로이트 라이온스는 현재 슈퍼볼 컨텐더잖아요. 분명 우승을 노리는 팀입니다. 분명 확실한 패스러셔가 분명 이 팀에게는 필요해요.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제데리우스 스미스를 영입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 제데리우스 스미스만큼의 뛰어난 패스러셔, 엣지러셔를 다시 이 팀이 데려올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 팀이 좀 더, 물론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 더 슈퍼볼 우승을 위해서 충분히 지불할 수 있었던 값이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라이온스는 DJ 리드, 뉴욕 제츠의 넘버 2 코너백을 3년간 4,800만 달러 연장 계약 데려왔는데요. 저는 이 계약은 분명히 마음에 듭니다. DJ 리드는 이 소스 가드너, 넘버원 코너백의 좀 뒤에서 가려졌지만 굉장히 저평가된, 굉장히 좋은 맨 커버리지 능력을 가진 코너백입니다. 이 선수가 현재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정말 막 맨 커버리지 스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스킨핏에 굉장히 걸맞는 유형의 코너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코너백, 이 세이프티의 그런 코칭을 잘 보여주었던 이 에런 글렌 코치가 이 뉴욕 제츠의 감독으로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뭐 코칭 능력에 좀 기대기보다는 확실한 코너백, 능력을 가진 코너백을 이제 데려와야 되겠다. 이제 에런 글렌 감독이 없으니까 우리가 오히려 탤런트를 좀 더 확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식으로 무언가의 움직임을 취한 것 같고, DJ 리드는 분명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댄 스키퍼, 이들의 식스 오펜시브 라인맨 이런 것을 할 때 이 쏠쏠하게 써먹는 이 백업 태클을 잘 계약을 했고요. 이 외에도 팀 패트릭 1년간 400만 달러 이 리시버 쏠쏠하게 잘 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팀인 그린베이 패커스는 많은 이 무브들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이 핵심 이 계약들이 분명히 있죠. 아이자와 맥터피와 2년 연장 계약 체결했고, 에런 뱅크스 이들의 가드를 바꾸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4년간 7,700만 달러 굉장히 비싼 계약이죠. 먼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서 뛰었던 에런 뱅크스는 이 정도의 계약을 체결할 선수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이너스라는 팀에 있어서도 한 세 번째로 뛰어난 라인맨 정도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에런 뱅크스라는 선수가 무언가 탑 티어급의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패커스는 거의 연간 1,900만 달러 수준의 이 어마어마한 이 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거기에 더해서 본인들이 아쉽게 내주게 된 센터나 또는 가드진의 변동이 또 이루어지면서 무언가 너무나도 비싼 결과를 치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네이트 홉스라는 이 슬롯 코너백에게 4년간 4,8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무언가 럭셔리한 계약을 분명 줬다. 이 선수들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많은 돈을 준 것이 아닐까. 에런 뱅크스는 아직 이 정도의 돈을 받을 만한 이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이 없고, 네이트 홉스의 경우에는 분명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렇지만 부상 이력이 있고, 그리고 슬롯 코너백이라는 좀 더 한정적인 위치에 있는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선수에게 이 정도의 계약을 줬다는 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리스크함이 있다. 패커스가 무언가 두 선수에게 뭔가를 우리가 좀 보지 못한 것들을 보지 않았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팀은 휴스턴 텍산스입니다. 텍산스도 이번 오프시즌에 가장 큰 변화를 준 팀들 중에 하나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계약들도 있고 1년짜리 2년짜리 좀 로스터 뎁스를 채우는 계약들도 있고, 그리고 트레이드 영입도 있었죠. 크리스찬 컬크를 통해서 무언가 2% 부족했던 이들의 리시버진의 좀 더 폭발적인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영입을 했고, 또 첸시 가드너 존슨 이 슈퍼볼 챔피언인 세이프티 영입은 사실 놀라웠어요. 개인적으로 깜짝 트레이드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영입은 텍산스의 세컨더리 쪽에 데릭 스팅글리 주니어를 제외하고 무언가 확실한 이 플레이메이커로서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가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이 첸시 가드너 존슨을 영입함으로써 본인들이 좀 선호하는 이 높은 이 썰드다운 상황에서의 높은 블리츠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박스 세이프티로서의 태클링 능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첸시 가드너 존슨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이 계약까지는 별거 아닙니다. 오히려 텍산스의 이번 오프시즌에서 주목해 봐야 될 점은 결국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에 있습니다. 작년 시즌 휴스턴 텍산스는 리그 역사상 가장 최악의 오펜시브 라인을 보여주었던 팀이에요. 예전 러셀 윌슨의 시애틀 시옥스라든지 그러한 좀 악명 높은 오펜시브 라인들이 사실 많잖아요. 근데 휴스턴 텍산스의 2024년 오펜시브 라인은 제가 본 역대 최악의 오라인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었던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퀵 프레셔 허용 비율이 굉장히 리그에서 역사상 가장 높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최악인 수준이었고요.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맨들의 개개인의 탤런트, 개개인의 테크닉은 쉽게 무너졌고, 거기에 더해서 코칭 노력이라든지
오펜시브 라인들의 뭐 프로텍션 플랜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무너졌던 시즌이었고, 결국 휴스턴 텍산스의 오라인을 보고선 팬들은 단 하나였어요. 야, 이번 오프 시즌에 다 내보내고 다시 새 판 짜라 라는 것이 결국 팬들의 요구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텍산스는 오펜시브 코디네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펜시브 라인 코치 또한 보냈어요. 오케이, 다 갈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레프트 태클도 현재 보냈고, 뭐 리드의 가드진도 뭐 다 바꾸고, 뭐 오펜시브 라인 모든 뭐 코디네이터든 스태프든 보내고, 이제는 오펜시브 라인맨들 자체도 현재 모든 것을 다 바꿔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것은, 레러미 턴실이라는 레프트 태클이 물론 작년 시즌에 좋은 폼을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평균 이상급의 준수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는 레프트 태클은 시장에 얼마 없습니다. 로니 스탠리를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3년간 연장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고, 더군다나 레러미 턴실처럼 이 CJ 스트라우드에게 루키 시즌에 정말 많은 이 안정감을 주었고 또 많은 호흡을 맞추었고 했던 이 레프트 태클을 다시 한번 어디서 구해오냐라는 봉착에 지금 이 난관에 현재 봉착한 것이죠. 더군다나 단순히 레프트 태클만 채운다면 어쩌면 뭐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뭐 레프트 가드, 뭐 라이트 가드, 뭐 라이트 태클은 정말 뭐 블레이크 피셔 갈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휴스턴 텍산스라는 팀의 전체적인 오펜시브 라인 자체가 현재 아예 단 한 명의 자리조차도 주전이 확정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내년 시즌에 2025년 시즌에 CJ 스트라우드를 어떻게 지킬 것인데, 너네가 또 CJ 스트라우드의 1년을 낭비할 것이 아니냐라고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휴스턴 텍산스가 본인들 스스로 뭐 새 판을 짜자, 아싸리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망한 거 아예 다 바꾸자 라고 생각을 한 것은 맞겠지만, 그에 대한 무언가의 착실한 좀 계획이 뒷받침이 되고서 이것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지금 뭐 정말 뭐 좋은 오펜시브 라인맨들이 이적을 이미 거의 다 마친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텍산스는 정말 평균 이상급의 오라인맨을 5명의 이 스팟에서 1명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입하기에도 이미 다 이적 시장이 거의 마감이 된 상황이고, 뭐 드래프트에서 뽑는다고 해도 이 5명은 사실 어떻게 다 채우겠습니까? 휴스턴 텍산스의 이번 오프 시즌은 뭐 필요하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필요 이상으로 이러한 행동들을 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팀은 인디애나 콜츠입니다. 인디애나 콜츠 또한 이번 오프 시즌에 생각보다 이 세컨더리 쪽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일단 캠 바이넘, 이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세이프티에게 4년간 6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코너백인 차베리어스 월드 3년간 5,4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죠. 먼저 캠 바이넘의 경우 미네소타 바이킹스 이 브라이언 플로레스 코치의 디펜스에서 이 스플릿 세이프티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죠. 인디애나 콜츠의 루 아나루모 새로운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도 이 세이프티의 활용에 굉장히 능하고, 이 세이프티의 의존도가 본인의 디펜스 스킴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이 디펜스를 펼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 아나루모가 인디애나 콜츠로 이적을 했네? 그렇다면 세이프티에 뭔가의 영입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케인 바이넘이라는 이 미네소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친 이 세이프티를 영입하면서 이 루 아나루모 코치의 디펜스가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타입의 움직임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차베리어스 월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이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서 범프 앤 런 커버리지를 보여주었던 굉장히 뛰어난 존 커버리지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뭐 때때로 이 팔로우 하면서 상대 넘버원 리시버를 하는 이 맨투맨, 이 맨 커버리지 능력 또한 어느 정도 뭐 좋은 모습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즉 인디애나 콜츠의 이번 특히 디펜스 쪽에, 특히 세컨더리 쪽에 많은 투자를 한 것을 보면 루 아나루모 코치의 새로운 디펜스에 이들이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오펜스에 있어서는 데니얼 존스라는 백업 쿼터백에게 무려 1,400만 달러의 이 계약금을 주었고, 그리고 본인들의 오펜시브 라인인 뭐 라이언 켈리나 그리고
윌 프라이스, 이 두 명의 주전 오라인을 잃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물론 코치 입장에서 어느 정도 나이도 들었고, 뭐 라이언 켈리의 경우에는, 그리고 윌 프라이스의 경우에는 부상 이력이 좀 크게 있는데 우리가 뭐 많은 돈을 주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전 오라인맨 두 명이 사라지고, 거기에 더해서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본인들의 이 새로운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제대로 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오펜스의 입장에서는 좀 많은 걱정을 하게 만드는 이번 오프시즌의 무브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백업 쿼터백의 중요성이 굉장히 이들은 절실했던 것 같아요. 뭐 조 플라코를 다시 한번 영입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좀 더 확실한 준비된 백업, 어쩌면 우리 팀이 이 플레이오프로 진출시킬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을 가진 뭐 데니얼 존스라는 쿼터백을 데려오면서, 사실 1,400만 달러는 너무나도 큰 금액이에요. 요거는 사실 백업 쿼터백 치고는 미친 수준이죠. 그렇지만 그만큼 이들이 현재 앤서니 리차드슨이라는 쿼터백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들이 뭐 주전 오라인맨 사라지고, 또 무언가 오펜스, 러닝백, 뭐 리시버진 뭔가 확실한 자신감을 좀 표출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란 만큼 좀 보험적인 성격의 이 데니얼 존스에게 많은 투자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콜츠의 이번 시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앤서니 리차드슨이 과연 3년차 시즌에 접어들어서 어떠한 활약을 펼치느냐, 그대로 프랜차이즈 쿼터백으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버스트로 판명이 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콜츠가 이번 정규 시즌 루 아나루머 코치의 디펜스에 좀 더 의존하게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팀은 잭슨빌 제규어스입니다. 이들도 뭐 1주차에 다 방출을 했었죠. 뭐 데빈 듀발네이, 에반 잉그램, 조시 레이놀즈, 로날드 달비 다 방출했고, 첫 번째 타겟으로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코너백인 조던 루이스를 3년간 3천만 달러 계약을 했어요. 조던 루이스라는 선수는 분명 준수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계약을 좀 반대하는 것은, 선수 자체만 보면 좋은 선수예요. 하지만 잭슨빌 제규어스라는 팀은 분명 다 방출을 하고 젊은 팀으로 다시 한번 좀 리툴링을 하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트레버 로렌스를 주축으로 해서. 근데 이제 30살이 넘는 이 조던 루이스라는 코너백을 굳이 왜 영입을 했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선수가 물론 준수한 건 아니지만, 굳이 잭슨빌 제규어스라는 팀에게 있어서 이 노장의 코너백에게 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뭐 에릭 머레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베테랑 세이프티가 뭐 중심을 잡아주면 좋겠죠. 하지만 굳이 이 팀에게 이 좀 나이든 노장의 세이프티가 이렇게 많은 돈을 받는 이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고, 또 뭐 블락킹 타이트엔드를 2명이나 영입을 하면서 뭐 리암 코엔 감독이 어떠한 오펜스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좀 트레버 로렌스와 이들의 러싱 게임, 그리고 이들의 뭐 플레이 액션, 좀 더 이러한 모습들을 기대할 수 있는 타입의 오펜스를 좀 선호하는 것 같고요. 디아미 브라운 또한 어느 정도 좀 비싸 보입니다. 단년간 1,000만 달러의 계약은 물론 뭐 좋은 포텐셜을 보여주기만 한다면, 트레버 로렌스에게 있어서 또 다른 뭐 제이 존스나 뭐 크리스찬 컬크처럼 활약을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아다리가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좋은 계약도 있죠. 로버트 헤인스 계약은 저는 좋다고 봐요. 어쨌든 트레버 로렌스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을 좀 잡아두면서 이 잭슨빌 제규어스가 리암 코엔 감독의 새로운 오펜스를 이끌 수 있도록 좀 안정적으로 좀 체계를 잡아보자 라는 식의 움직임들은 좋지만, 또 반대로 이 리빌딩을 현재 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팀인데, 또 애매한 노장 선수들을 잡았다는 것은, 그것도 뭐 단년 계약도 아니고 막 3년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또 앞뒤가 안 맞네 라고 생각이 드는 팀입니다. 다음 팀은 캔자스 시티 칩스. 이제 다시 한번 슈퍼볼 우승을 노려야 하는 팀이죠. 먼저 리시버 마키스 헐리우드 브라운과 단년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또 뭐 닉 볼튼, 이들의 라인베커와 3년간 4,5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저는 닉 볼튼이라는 라인베커,
물론 저평가된 선수라고 생각해요. 닉 볼튼 정말 좋은 선수이죠. 그렇지만 이 닉 볼튼이라는 라인베커는 뭐 프레드 워너나 또는 뭐 굉장히 뛰어난 라인베커로서 또는 뭐 로크한 스미스처럼 막 엄청나게 전방위적으로 활약을 펼치고 이러한 라인베커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선수가 가진 뭐 런 디펜더로서 뭐 다운힐 라인베커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이지만 4,500만 달러라는 금액은 저는 좀 과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캔자스 시티 칩스는 다른 로스터 쪽에 좀 보강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의 리시버진 뭐 단년 계약으로 떼우고 뭐 마키스 브라운을 비롯해서 또 주주 스미스도 현재 단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죠. 이렇게 매번 떼우는 오펜스 쪽에 있어서도 매번 이렇게 떼우는 계약만 하고 또 이들의 디펜스 또한 뭐 새로운 선수들 다 FA를 통해서 나가기도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라인베커라는 포지션에 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조금은 좀 아쉽지 않았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칩스는 젤런 무어라는 이 새로운 태클을 데려오면서 이들의 레프트 태클 자리를 좀 채워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년간 3천만 달러. 이 젤런 무어라는 레프트 태클은 굉장히 큰 피지컬을 자랑하고 또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서 뭐 레프트 태클에 대한 그런 스냅이 굉장히 많았던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잠재력 있는 선수들 중에 한 명으로서 칩스는 어쨌든 본인들의 오펜시브 라인 코치가 굉장히 유능하고 또 앤디 레이드 감독과 이들의 이 오펜스 스킴을 통해서 태클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또 뭐 퀵 패싱 게임이라든지 또한 뭐 스크램블 능력이라든지 패트릭 마홈스라는 쿼터백 자체가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을 좀 더 쉽게 플레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쿼터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확실한 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유망한 이 좀 저평가된 태클을 데려오면서 우리가 이 선수를 잘 키워보겠다라는 움직임으로 이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일라이제 미첼이나 카림 헌트나 이 런닝백들에게 좀 이렇게 단년 계약으로 돈을 지불한 것이 어느 정도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칩스는 분명 런닝백들 드래프트에서 잘 발굴해낼 것이고 그리고 이들은 뭐 플레이오프 무대나 특히 카림 헌트의 경우에는 정규 시즌 1주차부터 이 선수가 슈퍼볼까지 과연 체력적인 저하가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선수는 뭐 정규 시즌 한 15주차? 그쯤 돼서 계약을 해도 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선수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칩스가 뭐 단년 계약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들의 그 슈퍼볼 런에 좀 도움을 준 선수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다독이면서 한 번 더 하자라는 식으로 접근한 것은 분명히 좋지만 결국 또 뭔가 때우는 식의 이 계약들이 쏟아졌다는 점은 분명히 아쉽습니다. 또 닉 볼튼이라는 이 거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른 포지션에 좀 더 많은 돈을 했어야 할 돈을 좀 묶어두게 만들지도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입니다. 레이더스 또한 이번 오프시즌에 좀 바빴던 팀들 중에 하나인데 먼저 맥스 크로스비 연장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지노 스미스라는 쿼터백을 결국 데려오면서 본인들의 이 쿼터백 자리를 지난 몇 년간 정말 누가 쿼터백이야 누가 주전이야 막 이렇게 물음을 갖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래도 우리 팀 지노 스미스가 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말콤 쿤스 이들의 이 패스러셔로서 뭐 때때로 이 패스러시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이 쿤스를 데려오면서 다시 한번 이 좋은 활약을 이어갈 것 같고 또 앨런드 로버츠라는 준수한 라인베커를 데려왔고요. 또 뭐 제레미 친 역시 준수한 세이프티 중에 한 명이죠. 뭐 이러한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 좀 전력 유출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또 쏠쏠한 선수는 잡고 또 데려오면서 그리고 결국에 가장 큰 카드인 지노 스미스를 데려오면서 본인들이 그래도 와일드카드권으로 경쟁할 수 있는 팀으로 어느 정도 팀을 꾸려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결과는 까봐야 알겠지만 최근 몇 년간의 이 레이더스의 오프 시즌에서 그래도 가장 기대가 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쿼터백이 지노 스미스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팀은 LA 차저스입니다. 차저스 또한 조이 보사, 거스 에드워즈 이 베테랑들을 방출하면서 반면에 클리어 맥을 다시 한번 1년간 1,800만 달러 엄청 많이 받죠. 물론 잘하는 선수입니다만 또 재계약을 체결하였고, 단테 잭슨 이 존 커버리지로 이 특화된, 하지만 맨 커버리지에서는 그 누구보다 형편없는 이 코너백을 데려오면서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뭐 어쨌든 본인들의 스킨핏에는 잘 맞는 계약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에 브래들리 보즈만, 그리고 가장 큰 건 이 메카이 벡튼,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슈퍼볼 챔피언 출신이자 태클에서 가드로 전향을 하면서 본인의 새로운 자리를 찾게 된 이 메카이 벡튼을 데려오면서 차저스가 그래도 요 계약을 토대로 이들이 충분히 할 거 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메카이 벡튼이 물론 이글스에서는 굉장히 좋은 이 오펜시브 라인 코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본인의 자리가 이 정해진 이 굉장히 피지컬적으로 미친 이 피지컬을 가진 벡튼이라는 선수가 그래도 차저스에서 저는 준수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역시 젤런 리거, 이 리시버를 굳이 잡아야 했을까? 뭐 이 선수 잡아봤자 뭐 공을 드랍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보여주는데 굳이 잡아야 했을까 싶고, 또 마이크 윌리엄스를 왜 다시 데려왔냐 이거예요. 차저스가 작년 시즌에 마이크 윌리엄스를 방출했을 때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마이크 윌리엄스 뭐 예전엔 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부상도 많고 그리고 나이가 들고 기량이 저하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올 시즌 마이크 윌리엄스는 그 기량 저하를 정말 직격탄으로 맞아냈던 리시버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리시버를 정말 기량이 저하할 것으로 우려해서 방출했던 선수가 실제로 기량이 저하했는데 그걸 또 돌아오게 만들었다. 사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마이크 윌리엄스를 굳이 차저스가 왜 영입을 했을까 싶고, 그래도 오펜스에서 나지 해리스라는 이 본인들의 스킨핏에 맞는 좀 더 파워백 스타일의, 다운힐 스타일의 러닝백을 단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뭐 어느 정도는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LA 램스입니다. 램스는 먼저 본인들의 레프트 태클과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요. 조나 잭슨을 시카고 베어스로 보냈고, 또 매튜 스태포드가 잔류하면서 투투 애들 이 단년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디반테 아담스라는 또 다른 리시버와 2년간 4,4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쿠퍼컵의 방출이 그 다음에 이어졌고, 즉 쿠퍼컵 이 넘버 2 리시버 자리를 쿠퍼컵이 아닌 디반테 아담스로 대체를 한 것인데, 물론 현재 폼만 보자면 저는 디반테 아담스가 당연히 쿠퍼컵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쿠퍼컵은 분명히 이 퀵니스와 라우트 능력이 확연하게 떨어졌어요. 그는 더 이상 뭐 라우트를 벌리고 또 막 100캐치 이상의 막 엄청난 뭐 포지션 가이로 활약하고 이러한 선수라기보다는 좀 더 바디 밸런스와 그만이 가진 이 캐치 능력을 통해서 아직까지 뭐 건재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반면에 디반테 아담스도 어느 정도 운동 능력과 뭐 라우트 능력이 떨어졌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아직도 리그 최고의 릴리즈를 선보이는 리시버로서 언제 상대가 뭐 프레스하게 맨 커버리지를 선보이든지 간에 이 디반테 아담스를 믿고 공을 던질 수 있는 타입의 리시버로 아직도 활약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해가 가질 않는 것은, 분명 쿠퍼컵이 나이가 많고 또 고연봉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리시버이다 보니까 램스는 분명 이 선수를 내보냈어요. 하지만 디반테 아담스라는 리시버도 쿠퍼컵과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고 고연봉자에 분명히 하락세를 어느 정도 좀 경험하고 있는 선수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죠. 즉 램스라는 팀이 물론 디반테 아담스가 쿠퍼컵보다 좀 더 잘하는 것은 맞지만 쿠퍼컵은 이러한 이유로 방출을 했고, 반면에 디반테 아담스는 그래도 이 선수는 클래스가 있다라는 식으로 꽤 높은 연봉을 지불하면서 계약했다는 사실은 조금은 일관성을 느끼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쿠퍼컵이 보여주는 뭐 리더로서의 면모라든지 쿠퍼컵만이 가진 뭐 매튜 스태포드나 또 다른 선수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굳이 디반테 아담스를 이렇게 영입할 거였으면 쿠퍼컵을
그렇게까지 방출을 해야 했을까라는 이 생각도 분명히 어느 정도는 듭니다. 하지만 뭐 제가 모르는 이 알지 못하는 부분을 션 맥베이 감독이 뭐 디반테 아담스에게 좀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미 갈라폴로 뭐 단년 계약 백업 쿼터백에게 주었고, 또 푸나 포드에게 3년간 2,76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죠. 이 계약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푸나 포드는 굉장히 저평가된 이 디펜시브 라인맨으로서 현재 LA 램스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이들의 D라인 구축에 있어서 디펜시브 태클로서 언제든지 이 갭을 지켜내고 런 디펜스에 있어서 영향력을 선보일 수 있는 이 푸나 포드를 영입하면서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이 점점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이들이 올 시즌 더욱더 무서운 이 상대 오펜스에게 막강한 이 디펜시브 라인의 모습들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팀은 마이애미 돌핀스입니다. 차근차근 살펴보면 잭 윌슨과 1년간 600만 달러의 이 계약을 체결했고요. 돌핀스는 투아라는 쿼터백, 주전 쿼터백의 부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팀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잭 윌슨이라는 백업 쿼터백이 덴버 브론코스에서 션 페이튼 감독을 만남으로써 좀 더 안정적이고 성숙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이 쿼터백으로 성장한 만큼 돌핀스도 오케이, 우리에겐 백업이 중요하다, 잭 윌슨 너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라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제임스 다니엘스,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맨과 3년 2,4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고, 레리 보럼도 1년간 25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고요. 잭슨 카르만이라든지 이 오펜시브 라인의 뎁스를 강화하는 무브들을 돌핀스는 이번 오프시즌에 중점적으로 보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돌핀스에게 있어서 오펜시브 라인은 반드시 보강해야 할 부분이긴 했습니다. 작년 시즌에도 그랬고 말이죠. 그런데 돌핀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이렇게 보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했어요. 이들의 주전 라인맨들이 부상 이력이 너무나도 화려하다 보니까 이 부상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더욱더 백업을 확실하게 잡아내야 하고 더욱더 뭔가 건강한 선수를 채워야 한다는 무언가의 의무감이 이 돌핀스에게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을 FA에서 잡으면서 오케이, 그동안 필요했던 무브들을 돌핀스가 그러면 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임스 다니엘스 최근에 부상으로 엄청 경기에 빠졌죠. 레리 보럼도 마찬가지고 계속 부상으로 경기에 빠졌죠. 잭슨 카르만 마찬가지예요. 부상 때문에 좀 보강을 해야 할 오펜시브 라인을 보강을 했지만 보강한 선수들이 또 부상 이력이 화려한 선수들이에요. 이게 돌핀스의 선수들을 고르는 이 안목이 뭔가 좀 우리의 일반적인 견해와는 뭔가 다른 것이 아닐까. 이들은 왜 하필 부상 이력이 좀 있는 선수들만 골라서 뽑는 것인가. 이들은 이번 정규 시즌에서도 쿼터백의 부상, 오펜시브 라인들의 부상, 모든 것이 결국 부상에 관한 얘기들로 가득할 것이고, 분명히 개개인의 선수들로만 보면 좋은 선수들입니다. 제임스 다니엘스, 시카고 베어스 출신으로서 피츠버그부터 필드 위에서는 정말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예요. 하지만 그의 부상, 과연 깨끗하게 이 정규 시즌을 치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닉 웨스트브룩, 2년간 650만 달러, 저는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라이온스 출신의 코너백인 멜리포누와 1년 단년 계약 체결한 것도 어느 정도 괜찮은 계약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팀은 미네소타 바이킹스입니다. 바이킹스도 이번에 쿼터백 체인지가 분명히 있었죠. 먼저 테오 잭슨 세이프티와 3년간 930만 달러 정도의 계약 체결했고, 에런 존스에게 2년간 2천만 달러의 계약을 줬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세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에런 존스가 어쨌든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 선수가 과연 데릭 헨리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만한 러닝백인가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조던 메이슨이라는 러닝백을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에서 트레이드를 통해서 영입을 했고 2년간 1200만 달러의 계약을 바로 주었습니다. 즉 넘버원, 넘버2 러닝백에게 지금 보통 일반적인 팀들이 러닝백 포지션에 많은 돈을 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바이킹스는 이 확실한
러닝백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나이라는 리스크가 있고, 또 조던 메이스는 어쨌든 뭐 주전은 아니다 보니까, 하지만 이 두 러닝백에게 좀 막대한 돈을 썼다라는 측면을 살펴보면, 아마 케빈 오코넬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의 이 특수한 오펜스, 뭐 플레이 액션, 그리고 아웃사이드 존 러싱 스킴을 선보일 수 있는 러닝백에게 몇 명 없다. 카일 샤나한 감독과 내가 뭐 원하는 타입의 러닝백, 물론 드래프트를 통해서 뽑을 수도 있겠지만 몇 없다. 우리가 펼치는 스킴 하에서 플레이를 펼칠 수 있는 선수에게 확실한 계약을 지어주고 영입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이 러닝백들을 데려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라이언 켈리 2년간 1,800만 달러, 저는 좋은 계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이킹스도 오펜시브 라인의 그런 단단한 이 안정성을 바탕으로 해서 루키 쿼터백인 메카시를 반드시 키워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코너백인 바이런 멀피가 이 바이킹스의 디펜스에서 완전 찰떡이었죠. 뭐 슬락 코너백, 뭐 아웃사이드 코너백 상관없이 정말 필드 전 곳을 돌아다닐 정도로, 아마 작년 시즌 코너백이라는 포지션에 한해서는 바이런 멀피만큼 전방위적인 활약을 펼친 선수는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바이킹스의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바이런 멀피가 3년간 5,400만 달러의 계약을 받은 것은 바이킹스라는 팀의 하에서는 이는 충분히 합리적인 계약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나단 알렌 디펜시브 태클, 이 커맨더스에서 방출된 조나단 알렌을 3년간 5,1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바이킹스의 디펜스도 뭐 엣지 러셔나 이러한 부분들은 각종 블리츠 스킴을 통해서 충분히 쿼터백 프레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펜시브 태클은 그렇게 뭐 대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스킴적인 측면에서. 근데 조나단 알렌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 디펜시브 태클을 데려옴으로써 인사이드와 아웃사이드 모든 부분에서 상대 쿼터백을 압박하고 오펜시브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타입의 디펜스를 현재 이들이 완성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번 하그레이브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의 디라인 뎁스가 인테리어라는 측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막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디애나 콜츠 출신의 윌 프라이라는 이 오펜시브 라인맨을 5년간 8,7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죠. 윌 프라이스도 마찬가지로 건강만 하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준수하고 바이킹스의 이 오펜시브 라인맨 친화적인 이 오펜스 스킴 하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이 가드로 이 모습이 기대가 되고, 바이킹스가 이 오펜시브 라인과 그리고 디펜시브 라인에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코너백이라는 좀 프리미엄 포지션에 또 확실한 이 투자를 하고, 물론 러닝백이라는 포지션에 저는 조금은 과투자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바이킹스 현재 메카시라는 루키 쿼터백이 싼 상황에서 본인들이 필요한 이 계약들을 다 좀 충실하게 잘 따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바이킹스는 뭐 메카시가 어떠한 활약을 펼칠지는 모르겠어요. 당연히 뭐 아직 경기를 뛰지도 않았으니까 당연히 모르죠. 근데 전체적인 팀 탤런트라는 측면에서만 보자면 정말 컨텐더급의 팀을 현재 보유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입니다. 이 팀도 이 마이크 브라이블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FA에서 많은 계약들을 체결했는데요. 먼저 테네시 타이탄스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었던 해롤드 랜들이 아직도 뭐 시즌 두 자릿수 색을 기록할 수 있는 이 엣지 러셔를 3년간 4,35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오스틴 후퍼 타이트엔드와 뭐 단년간 500만 달러, 어느 정도 좀 세다고 느껴지지만 영입을 했고, 또 로버트 스필라인 이대 라인베커에게 3년간 3,300만 달러, 칼튼 데이비스에게 3년간 5,400만 달러,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세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칼튼 데이비스 아직도 뭐 맨 커버리지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코너백이에요. 하지만 그의 나이 그리고 그의 부상 이력을 생각한다면 패치가 좀 자신이 있나? 라고 생각이 드는 계약이고요. 또 모건 모세스라는 이들의 태클 3년간 2,400만 달러 계약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드레이크 메이를 안정적으로 지킬 수 있는, 물론 모건 모세스라는 이 태클이 막 장기적으로 뉴잉글랜드를 뭐 지탱해주고 이러할 선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이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꾸리는 오펜시브 라인진의 한 축을 담당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당장의 안정성을 생각한다면 이보다도 합리적인 계약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가장 큰 계약이었죠. 밀튼 윌리엄스,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디펜시브 태클을 4년간 1억 400만 달러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데려왔는데요. 먼저 밀튼 윌리엄스는 제번 하그레이브도 그랬지만 너무나도 잘하죠. 너무나도 뛰어난 존재감을 펼치면서 매 스냅마다 이 플레이에 참가할 수 있는 이 선수로서 정말 구하기 힘든 타입의 선수예요. 그리고 뉴잉글랜드라는 이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의 디펜스에서 밀튼 윌리엄스는 분명히 더 빛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글스처럼 막강한 뎁스를 자랑하는 디펜시브 라인이 아닌 이제 본인이 혼자 캐리를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그 정도의 활약을 밀튼 윌리엄스가 이어갈 수 있을지, 아마 이 마이클 브레이블 감독은 그 부분에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맥 홀린스라는 리시버를 2년간 84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또 조슈아 높스와 2년간 800만 달러 계약, 그리고 크레이번 체이션과 1년간 5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죠. 패치는 전반적으로 일단 마이크 브레이블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하면서 이 브레이블 감독이 원하는 타입의 디펜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 코어 선수들에게 생각보다 많은 돈을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브레이블 감독이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아요. 분명히 디펜스에서의 결과물이 저는 잘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역시 걱정하는 것은 오펜스예요. 과연 드레이크 메이라는 이 소포머 시즌에 접어드는 쿼터백이 아직도 공을 믿고 던질 만한 리시버가 없다라는 사실이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오프 시즌에 돌입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디반테 아담스를 데려온다, 데리우스 슬레이튼을 데려온다, 크리스 가딘을 데려온다, 이런저런 말이 많았잖아요, 패치는. 근데 아무도 못 데려오고 결국 맥 콜린스를 데려왔습니다. 과연 드레이크 메이 입장에서 좀 좌절스러운 오프 시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드래프트에서 이들이 좋은 리시버를 발굴할 수 있도록 좀 기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뉴올리언 세인츠입니다. 뉴올리언 세인츠 또한 무언가 방향성을 좀 알기 힘든 타입의 오프 시즌을 선보였는데, 자말 윌리엄스 방출, 그리고 이들의 디펜시브 태클을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고, 체이스 영이라는 엣지 러셔와 3년간 5,1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었죠. 체이스 영에게 이 금액은 조금 많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체이스 영이 과연 뉴올리언 세인츠에게 있어서 원하는 피스인지도 사실 헷갈리는데, 이 선수가 보여준 생산성이 이 정도 수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더군다나 뉴올리언 세인츠는 데드캡이나 이러한 캡 스페이스의 여유가 없는 상황 속에서 좀 애매한 타입의 선수에게 이 정도의 금액을 줬다. 무언가 이들이 아직도 본인들이 슈퍼볼 우승을 노릴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약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스틴 리드의 계약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저스틴 리드는 분명히 굉장히 좋은 세이프티입니다. 그렇지만 뉴올리언 세인츠에게 이 세이프티가 과연 필요할까? 물론 좋은 선수니까 있으면 좋죠. 하지만 이 많은 돈을 주고 타이런 매튜와 함께 이 두 명의 세이프티 듀오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인츠라는 팀은 데리카와 함께 이번 시즌도 결국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본인들의 최종 목표는 슈퍼볼, 그러한 팀들 중에 하나이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무언가 멈추고 좀 장기적인 방향성을 바라보는 이 오프시즌 무브들을 행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팀은 뉴욕 자이언츠입니다. 뉴욕 자이언츠는 먼저 이번 FA에서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은 이 펄슨 아데보라는 이 뉴올리언 세인츠의 코너백에게 3년간 5,4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한 건데요. 이 아데보라는 코너백은 분명히 굉장히 유능한 코너백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뉴올리언 세인츠의 이 코너백들에게 요구되는 프레스 커버리지 이 스킴에서 너무나도 뛰어난 활약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나 그러한 스킴들을 소화할 수 있는 이게 아니잖아요. 특히 코너백이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그런데 뉴욕 자이언츠라는
팀은 이 아데보가 가진 특수한 스킬셋과 그런 능력들에 많은 기대를 걸었고 결국 3년간 5,400만 달러의 계약을 주었는데요. 저는 물론 아데보라는 코너백을 좋아합니다. 이 선수가 필드 위에서 보여주는 능력들은 충분히 이 연봉에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펄슨 아데보라는 이 코너백이 최근 대퇴골 부상을 당했었죠. 그리고서 뭐 시즌이 끝났는데 이 대퇴골 부상을 코너백이 당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흔하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는 이러한 부상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자이언츠가 이 엄청난 금액을 줬다는 것은 분명히 도박성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데보가 건강을 회복만 한다면 이 연봉값은 충분히 해낼 수 있겠지만 그 부상 이력이 어느 정도 제 마음에는 조금 걸리네요. 그리고 이들이 데리우스 슬레이튼, 이들의 리시버와 3년간 3,6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슬레이튼이라는 선수도 정말 웃긴 것 같아요. 뉴욕 자이언츠는 매년 진짜 트레이드 데드라인에서 데리우스 슬레이튼? 오케이, 트레이드 블락에 올렸다. 어느 팀이든지 막 관심을 가져요. 근데 결국에는 안 팔아요. 그리고 오프시즌에도 데리우스 슬레이튼 뭐 팔 수 있다. 근데 또 막 잡아요. 이런 모습들이 매년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 뉴욕 자이언츠와 데리우스 슬레이튼 다시 한번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요. 데리우스 슬레이튼 또한 이 뒷볼에 있어서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진 선수로서 이 선수가 가진 특수한 스킬셋은 뭔가 따라하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20야드짜리 뒷볼을 막 그냥 막 굉장히 쉽게 잡아내고 막 터프한 캐치들, 막 컨테스티드한 캐치의 강점을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자이언츠의 새로운 쿼터백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번 홀랜드, 이 세이프티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굉장히 큰 대어로 분류됐던 홀랜드, 이 선수와 3년간 4,53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제번 홀랜드가 만약 2023년 같은 모습을 보인다면 이 계약은 저는 거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번 홀랜드도 부상 이후에 2024년의 모습은 전혀 정상급 세이프티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확연하게 폼이 내려온 모습이에요. 즉 뉴욕 자이언츠는 분명 이 부상 이력에 대한 선수들을 특히 이 세컨더리 포지션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도박성 픽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두 선수가 가진 특수한 스킬셋과 그러한 능력들 그리고 이 선수들의 그 전성기의 그런 모습들만 보면 이 계약은 어쩌면 거저로 이 판명이 날 수도 있겠지만 또 이 두 선수가 가진 뭔가 특수한 부상 이력이 조금은 이 팬분들을 걱정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자이언츠가 이번 오프시즌에 어쨌든 쿼터백을 데려오지 않았잖아요. 이들이 뭐 에런 로저스와의 뭐 아직 계약이 확실히 이루어진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러셀 윌슨을 데려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지노 스미스나 샘 다널드나 이런 쿼터백들은 다 놓쳤고 매튜 스태포드 다 놓쳤고 결국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드래프트밖에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을 기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자이언츠의 현재 픽 순위에서 과연 이들이 넘버 1 티어로 분류되고 있는 캠 워드를 과연 뽑을 수 있을지 자이언츠는 지금 상황에서는 캠 워드를 뽑지 못한다면 분명히 시즌이 또 한번 꼴찌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뭔가 절박한 심정으로 이번 오프시즌을 뭔가 뒤엎는 그런 움직임을 선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팀은 또 다른 뉴욕 팀이죠. 뉴욕 제츠입니다. 디반테 아담스 방출하였고 제미안 셔루드와 3년간 4,500만 달러 연장 계약 체결하며 그리고 CJ 모슬리를 방출했죠. 새롭게 젊은 이 디펜스의 리더 라인베커를 계약을 해내는 모습이고요. 또 눈여겨볼 점은 저스틴 필즈와 2년간 4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뉴욕 제츠의 이번 시즌 쿼터백은 저스틴 필즈입니다. 저는 뭐 시카고 베어스의 팬으로서 저스틴 필즈에 대해서 정말 많은 물음을 던졌고 회의적으로 바라보았고 그리고 저스틴 필즈가 떠났을 때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스틴 필즈는 분명히 굉장한 이 피지컬을 가진 선수예요. 본인이 스킬셋이 정말 다양하고 그것을 꽃피울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선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 제츠라는 이 무대에서 물론 좋은 무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대치가 없을 것이고 저스틴 필즈가 조급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타입의 이 플레이를 펼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팀이에요. 그렇게 저스틴 필즈가 뉴욕 제츠로 간 것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가 이제는 조금 뭐 샘 다놀드나 지노 스미스처럼 버스트 쿼터백의 오명을 벗어나서 좀 좋은 활약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뉴욕 제츠 브랜든 스티픈스,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코너백과 3년간 3,6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근데 이 스티븐스라는 코너백은 정말 못했어요. 여러분들. 이게 3년간 3,600만 달러의 계약을 받을 만한 코너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브랜든 스티븐스의 작년 시즌 이 퍼포먼스를 보신 레이븐스의 팬분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브랜든 스티븐스 계속해서 상대 리시버에게 터치다운을 허용하는 모습만 이 방송에서 잡아줬을 정도로 이 선수는, 이 코너백은 진짜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3년간 3,6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뉴욕 제츠, 이 에런 글렌, 저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본인 또한 코너백 출신으로서 이 코너백이라는 포지션에 있어서 거의 코칭 스페셜리스트급인 리그 최고 수준입니다. 에런 글렌 감독이 뭔가 브랜든 스티븐스에게 나는 이 선수에게 뭔가를 봤어. 내가 잘 지도만 한다면 오케이, 소스 가드너, 데릭 스팅글리, 패트릭 서튼 가능해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니면은 이 계약은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이고요. 안드레 시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수를 굳이 뉴욕 제츠가 잡았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세컨더리 포지션에 일가견이 있는 에런 글렌 감독이 뭔가 원하는 타입의 이 선수들이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머지 무브들은 그냥 뎁스를 채우는 무브들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 슈퍼볼 챔피언의 오프시즌 사실 화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세쿠안 바클리와 2년 연장 계약, 그리고 잭 번, 작년 거의 디포이급의 활약을 펼친 라인베커와 3년간 5,100만 달러의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팀 코어를 일단 잘 지켰죠. 작년 시즌 오펜스의 수훈, 그리고 디펜스의 수훈 2명입니다. 그리고 백업 쿼터백 트레이드를 했고, 이 캐년 그린이라는 오펜시브 라인맨을 휴스턴 텍산스로부터 데려왔습니다. 캐년 그린 분명히 1라운더급으로 평가되었던 굉장히 좋은 피지컬을 가진 선수예요. 하지만 휴스턴 텍산스에서 많이 망가졌죠. 그리고 이글스라는 팀은 이 망가진 선수를 되살리는 데 있어서, 특히 오펜시브 라인에 있어서 굉장히 능한 팀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명 코치이죠. 이글스의 오펜시브 라인 코치인 제프 스타우틀랜드 코치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캐년 그린 너네가 못 쓰는 거다, 우리는 잘 살려서 쓸 수 있다 라는 뭔가 자신감을 드러낸 이글스의 트레이드이고요. 새로운 코너백들의 발굴을 통해서 데리우스 슬레이와 제이미스 브래드버리, 이 베테랑 코너백들을 방출하였고, 또 AJ 딜런, 이 백업 런닝백을, 이 파워백 스타일의 런닝백을 또 데려왔고, 또 조시 우체, 이 디펜시브 라인의 뎁스를 어떻게 해서든 채워보자. 밀튼 윌리엄스 나갔고, 조시 스웬 나갔지, 또 우리 돈 없지, 하지만 싼 선수들을 통해서 우리는 최대한의 효율을 좀 뽑아보자 라는 것이 이글스의 이번 오프시즌인 것 같고요.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살펴보면 먼저 프레스턴 스미스를 방출했었고, 그리고 DK 메칼프의 이 트레이드 승자였죠. 트레이드로 영입을 했고, 또 4년간 1억 3,2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이 진짜 미친 악동 리시버 듀오를 현재 구축하게 됐어요. 조지 피킨스와 DK 메칼프, 거의 매 스냅마다 상대 코너백을 밀쳐내고 싸우고 오펜시브 패스 인터피어런스 나오고 하는 타입의 이 듀오를 구축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쿼터백도 없이 왜 DK 메칼프를 데려왔나, 왜 이 리시버진, 그것도 DK 메칼프가 필드 위에서만 그러면은 다행이지만 이 선수 라커룸에서도 악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같이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 텀린 감독의 의도를 전혀 모르겠어요. 이들의 GM의 의도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분명 이 안토니오 브라운이 떠나고 빅벤이 떠나고 이러면서 잡음이 분명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잡음을 어쨌든 안고 감에도 불구하고 마이크 텀린 감독은
승리를 만들어냈고 결과물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케이, 스틸러스라는 팀 컬처가 너무나도 단단하고 뛰어나다 라고 항상 찬사를 받아왔어요. 그렇지만 반대로 피츠버그 스틸러스는 뭐 조지 피켄스, 또 뭐 러셀 윌슨, 뭐 이러한 선수들을 비롯해가지고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케니 피켓도 마찬가지고요. 라커룸 이슈가 그 어느 팀보다도 심했던 팀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말해서. 근데 DK 메칼프라는 이 또 다른 캐릭터를 가진 리시버를 영입했다. 즉 스틸러스의 이번 시즌도 분명 컬처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이에요. 라커룸에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과연 마이크 톰린 감독이 원하는 것이 뭘까? 이 선수들을 잘 제어할 수 있다고 본인 스스로 믿고 그것을 뭐 잘하면은 뭐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영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이크 톰린 감독이 부족해서 이러한 선수들을 계속해서 말썽을 일으키고 필드 위에서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일지, 뭐 이제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원래라면 저 또한 마이크 톰린 감독을 정말 좋아하고 이 감독이 가진 이 능력 때문에 스틸러스가 굴러간다고 생각하지만, 또 역으로 너무나도 잡음이 많아요. 이것을 굳이 이 스틸러스가 안고 갈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팀은 이러한 선수들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이 결국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이번 오프시즌을 좀 불만족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데리우스 슬레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코너백, 우승 출신의 코너백을 또 단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데리우스 슬레이 또한 뭐 말이 많죠. 이 코너백으로서 굳이 왜 데려왔을까? 스틸러스라는 팀이 뭐 코너백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글스라는 특수한 디펜스에 있어서 슬레이가 좋은 활약을 펼친 것이지, 과연 스틸러스라는 팀에서 슬레이가 또 한번 좋은 활약을 이어갈 수 있을지, 또 다른 선수를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영입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틸러스는 어쨌든 뉴욕 자이언츠와 마찬가지로 쿼터백을 현재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저스틴 필즈를 놓쳤고요. 이들은 샘 다놀드나 지노 스미스를 영입하면서 본인들의 쿼터백 포지션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조차 놓쳤어요. 즉 러셀 윌슨 아니면 에런 로저스 두 명밖에 남지 않았지만, 에런 로저스의 몸값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많이 높다고 하죠. 뭐 들리는 소식으로는 스틸러스는 다시 한번 러셀 윌슨과 함께 해야 하는데, 러셀 윌슨과 함께한 피츠버그 스틸러스 뭐 위닝 시즌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상은 절대 역부족이겠죠. 결국 다시 한번 뭐 9승 8패, 10승 7패 타입의 시즌을 선보일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될 것인데, 이것으로 만족하냐 이거죠. 다시 한번 마이크 톰린 감독을 잘라야 된다. 팬들의 외침이 나올 것이고, 그래도 지켜야 된다. 또다시 뭐 외침이 나올 것이고, 스틸러스의 올 시즌은 결국 지난 3년, 뭐 지난 2년, 지난 1년, 뭐 지난 4년, 지난 5년 모든 것에 결국 도돌이표가 또 한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팀은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입니다. 루크 페럴 이 블락킹 타이트엔드와 3년간 202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카일 유스책과 방출하자마자 다시 연장 계약을 체결했고, 또 뭐 레오나드 플로이드, 말리 콜린스, 제번 하그레이브를 방출하였고, 디마커스 로빈슨 언제 은퇴하나 싶은 이 리시버와 2년간 95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디보 사뮤엘을 내보내기도 했고, 맥 존스와 2년간 7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요. 라이너스의 이번 오프시즌은 좀 잠잠한 느낌이죠. 이 베테랑이고 고연봉자인 선수들을 좀 정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시즌이고, 다가오는 브록 퍼디의 계약에 있어서 조금 이 준비를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시애틀 시옥스입니다. 시옥스는 먼저 이 방출 쇼가 한번 나왔었고, 또 지노 스미스를 이 라스베가스 레이더스로 트레이드를 시켰죠. 결국 그 비어있는 쿼터백 자리를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을 데려왔는데요. 3년간 뭐 1억 달러, 지노 스미스와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아마 지노 스미스가 재계약을 원했다면 더 많이 줬겠죠. 한 4천만 달러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이 재계약을 했을 텐데, 먼저 샘 다놀드라는 이 쿼터백을 데려온 무브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저는 시애틀 시옥스가 왜 데려왔을까라는 의문이 먼저 들었어요.
시애틀 시옥스는 이 선수들을, 이 고연봉자들을 다 방출하면서 마이크 맥도날드 감독 체제 하에서 아예 뭔가 리툴링을 시작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을 굳이 데려왔고, 물론 이들이 뭐 새로운 프랜차이즈 쿼터백을 뽑는 데 있어서 뭐 드래프트 픽이 올 시즌 뭐 좋은 상황은 아니고, 뭐 향후 뭐 내년이나 뭐 내후년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오케이, 일단 쿼터백 자리를 안정적으로 좀 지켜내고, 그리고 뭐 미네소타 바이킹스처럼 뭐 쿼터백을 또 뽑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리빌딩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을 지금 당장 데려온 것은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로 던질 리시버가 없기 때문이에요. 분명 이들은 타일러 러켓을 방출하였고 DK 메칼프를 트레이드로 보낸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 선수들을 보낸 이유는 결국 뭔가 현재 본인들이 보여주었던 오펜스의 변화를 원했고, 그리고 새롭게 아예 팀 빌딩이 이루어지길 원했기 때문에, 새로운 쿼터백을 뽑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러한 움직임을 보인 것을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샘 다놀드가 왔고, 샘 다놀드는 지노 스미스보다 한 0.5티어 정도 떨어지는 선수예요. 그런 쿼터백을 데려왔고, 더군다나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이킹스라는 팀의 오펜스 탤런트가 너무나도 뛰어났고 이들의 오펜스 플레이 콜러가 대단했기 때문이에요.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 안정적이었고, 또 리시버진 뭐 저스틴 제퍼슨을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타겟을 보유했고, 이들의 오펜스 스킴은 샘 다놀드를 지켜줄 수 있는 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애틀 시옥스를 보세요. 물론 잭슨 스미스 지그바 좋은 리시버로 성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DK 메칼프를 굳이 보낼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다면. 그리고 이들은 쿠퍼 컵이라는 지금 하락세가 극명한 이 비싼 리시버를 오히려 3년간 4,500만 달러의 계약을 주면서 데려왔고요. 뭐 쿠퍼 컵이 잘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이 선수는 끝이 났습니다. 우리가 알던 쿠퍼 컵이 아니에요. 이 선수는 작년 시즌 제일 뛰어난 모습을 보인 경기에서도 이 세퍼레이션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컨테스티드한 캐치에서 따낸 활약들이었고, 우리가 기대하던 이 쿠퍼컵의 뭐 생산성을 분명 이 시애틀 시옥스는 빛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시애틀 시옥스는 뭐 오펜시브 라인도 그다지 작년 시즌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었고, 지노 스미스에게 매번 쿼터백 프레셔를 허용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죠.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시애틀 시옥스는 이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에서도 분명 다운그레이드를 선보였고, 물론 다운그레이드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뭐 팀의 사정에 따라서, 뭐 연봉에 따라서, 몸값에 따라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노 스미스와 샘 다놀드가 비슷한 몸값을 현재 지금 형성하고 있었고, 만약 다놀드를 택하냐 지노를 택하냐 지금 당장 한다면 모두가 지노를 택했을 것이에요. 더군다나 지노 스미스는 이러한 오펜스 상황 속에서도 고군분투한 모습을 보였고, 반면 샘 다놀드는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굉장히 안정적이고 완성적인 팀에서 대활약을 펼친 만큼 이 부족한 환경의 시애틀 시옥스에서 과연 다놀드가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만드는 선수라는 거죠. 즉, 시애틀 시옥스가 뭔가 전면적인 진짜 리빌딩을 원했고, 뭐 디펜스 쪽에 투자를 하고 이러길 원했다면 오히려 더 이해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샘 다놀드라는 애매한 쿼터백을 다시 한번 데려오면서, 우리가 뭐 리빌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플레이오프, 뭐 슈퍼볼 우승을 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뭔가 이번 시즌에 뭐 드래프트를 통해서 하위 라운드에서 쿼터백을 건지고 뭐 좋은 환경을 만들고 오펜시브 라인을 재건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한 것은 뭐 제런 리드, 어니스트 존스, 디마커스 로렌스에게 막 3년간 3,250만 달러 주면서 뭔가 단기간에 뭔가 이뤄내고 싶은 그런 디펜스의 투자를 또 한번 보여주면서, 그렇다면 오라인에 왜 투자 안 하냐, 그렇다면 왜 리시버들 보냈냐, 그리고 결정적으로 왜 지노 스미스가 아닌 샘 다놀드를 선택했냐라는 물음을 가지게 만드는 움직임들을 선보였다는 것이죠. 저는 시애틀 시옥스라는 구단의 올 시즌 이 오프 시즌 무브는 굉장히 팬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 방향성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그 선택들이 분명 틀린 선택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사실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다음은 템파베이 벅스입니다. 벅스는 르반테 데이비드 이 리더와
1년간 단년 계약 체결했고, 또 하산 레딕과 1년간 1,400만 달러의 단년 계약을 체결했죠. 뭐 하산 레딕이 1년간 1,400만 달러, 뭐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비싸죠. 뭐 몇 경기 잘 뛰지도 않았고 작년 시즌 막 태업하면서 막 좋은 모습을 보이진 못했는데, 하산 레딕에게 그나마 벅스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남아있는 엣지 러셔를 데려올 만한 선수가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서 하산 레딕 같은 클래스 있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저는 벅스에게 그나마 있었다는 것이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산 레딕은 뭐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단지 본인이 이 장기 계약을 못 받아서 막 훈련 막 불참하고 태업하고 그래가지고 좀 생산성이 떨어졌던 것이지, 만약 하산 레딕이 이번 시즌 FA 로이드 딱 받아가지고 벅스라는 이 베테랑 가득한 팀에서 좋은 막 시너지를 보인다면 이 1,400만 달러는 어쩌면 시즌이 끝나면 싸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리고 크리스 가딘, 이 본인들의 이 베테랑 프랜차이즈 리시버와 3년간 6,600만 달러의 재계약을 체결하였죠. 크리스 가딘, 본인들이 지켜야 하는 선수는 반드시 지키고 있는 이 벅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팀은 테네시 타이탄스. 이들의 가장 첫 번째 움직임은 댄 무어라는 이 레프트 태클을 4년간 8,200만 달러에 계약했다는 사실인데요. 댄 무어라는 이 레프트 태클은 이 정도의 몸값을 받을 선수가 아닙니다. 이 선수도 저는 타이탄스가 굉장히 오버페이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트렌치에 돈을 쓰는 것은 맞아요. 오버페이 할 거면 오펜시브 라인과 디펜시브 라인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렇지만 덴머라는 이 태클에게 또 한번 오버페이하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테네시 타이탄스가 계속해서 오라인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뭔가 오펜스에서의 그런 결과물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고요. 그나마 이 브라이언 켈란 코치의 이 아버지가, 이 켈란 오펜시브 라인 코치가 이 오펜시브 라인들을 코칭하는 데 있어서 거의 최정상급이잖아요.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OL 코치가 거의 쌍도마차 수준인데, 타이탄스가 이 굉장히 수준급의 재능을 가진 이 오라인들을 결국 수집해냈고, 이 선수들을 잘 코칭해가지고 키워내기만 한다면 어쩌면 타이탄스는 뭐 향후 5년, 뭐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이 오라인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것이 이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는 뭐 세바스찬 조세, 뭐 D라인 강화하고, 코디 발튼, 뭐 라인베커와 3년간 2,100만 달러 계약하고, 케빈 자이틀러, 또 다른 베테랑 오펜시브 라인맨을 단년 계약을 체결했는데, 케빈 자이틀러가 굳이 왜 타이탄스에 왔을까 개인적으로는 좀 의문이 듭니다. 뭐 반지 원정대처럼 뭔가 더 좋은 컨텐더로 좀 이적을 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마지막 팀입니다. 워싱턴 커맨더스. 이들은 디보 사뮤엘을 먼저 트레이드 했었고, 또 바비 와그너를 잡았고, 조나단 앨런을 방출했었고, 제걸치를 잡았고, 이처럼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좀 다른 이 움직임들을 표한 팀이었고요. 그리고 제번 킬로우와 3년간 4,500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조나단 알렌을 방출해놓고 제번 킬로우와 3년간 4,5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저는 일단 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나단 알렌은 디퍼런스 메이커입니다. 언제든지 쿼터백에게 프레셔를 꽂아 넣을 수 있는 수준의 아직도 프로볼 레벨급의 선수이고요. 반면에 제번 킬로우의 경우 이 선수는 단 한 번도 프로볼 레벨급의 시즌을 선보인 적이 없는 선수입니다. 평균 이하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번 킬러는 매 스냅 정말 모든 뭐 70번에 80번의 스냅에 참여할 수 없는 타입의 선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줬다라는 것은 조금은 이해하기 힘들고요.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이해하기 힘들고요. 레러미 턴실 트레이드 영입 또한 마찬가지예요. 워싱턴 커맨더스는 분명 막강한 오펜시브 라인을 구축했던 팀은 아닙니다. 하지만 작년 시즌 뭐 스킴의 도움, 그리고 선수들의 뭔가 약진, 그리고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의 존재 덕분에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은 예상치 못한 힘을 선보였고요. 이것이 좋은 뭐 결과물과 컬처로 이어지면서 커맨더스는 더 좋은 이 차근차근 더 좋은 팀 빌딩을 저는 완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레러미 턴실이라는 갑자기 이 빅네임을 영입하게 되면서
물론 레러미 턴실이 가진 업사이드 자체는 분명히 더 높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레러미 턴실의 몸값, 그리고 레러미 턴실이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이 선수에게 많은 것을 투자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정말 리시버들 단년 계약도 체결하고, 또 디펜시브 라인 뎁스 강화한다고 막 하고, 정말 많은 움직임들을 보인 이 워싱턴 커맨더스인데, 제가 작년 시즌 이들의 이 마션 레리머라는 코너백의 트레이드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커맨더스는 너무나도 지금 급해 보입니다. 물론 본인들의 챔피언십 매치업에 진출하기도 하고,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쿼터백이 가진 재능은 진퉁이기 때문에 슈퍼볼 우승을 위해서 루키 계약을 가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모든 것을 거는 것은 어쩌면 옳을지도 모릅니다. 올인을 하는 것은. 그렇지만 뭔가 더 짜여져 있고 더 완성적인 길을 걸을 수 있는 상황과는 다르게 무언가 조급한 마음에 있어서 이들이 잘못된 선택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잘 보여요. 분명 제번 킹로우는 조나단 알렌을 대체할 수 없을 것이고, 그 몸값을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레러미 턴실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락세에 접어드는 이 태클을 굳이 현재 잘 나가고 있는 커맨더스가 영입했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고요. 오히려 돈을 아낀다든지, 또는 본인들이 현재 자랑하고 있는 선수들에게 연장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다른 방식으로 이 좀 더 완성적인 팀을 꾸리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을 분명히 커맨더스가 이번 오프시즌을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디보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디보도 이름값 정말 좋잖아요. 있으면 좋죠. 하지만 분명 하락세에 접어드는 리시버를 굳이 커맨더스가 데려올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오프시즌 2주차 리뷰들에 대해서 다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베스트 팀 3와 이 워스트 팀 3를 한번 꼽아보자면, 먼저 베스트 3는 버팔로 빌스, 덴버 브론코스, 미네소타 바이킹스입니다. 이 버팔로 빌스의 경우 이 본인들의 이 미래 코어 선수들을 좀 합리적인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잘 붙잡아낸 모습이고, 또 이 슈퍼볼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서 충분히 배팅해볼 만한 이 단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빌스가 안정적으로 좋은 팀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덴버 브론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본인들의 디펜스에 필요한 선수들을 데려오면서, 그리고 본인들이 잘 사용할 수 있는 타이트엔드까지 영입하면서 덴버가 내년에도 이 기대되는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미네소타 바이킹스도 무언가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이 바뀌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 전력이 약화되고, 또 작년 시즌처럼 큰 성공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었겠지만, 본인들 나름대로 이 최선의 그런 옵션들을 하나하나씩 선택하면서 메카시라는 루키 쿼터백이 경기를 뛰면도 불구하고 이들은 컨텐더로서 거의 완성적인 이 로스터를 구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워스트 3는 먼저 신시내티 벵갈스, 요거는 만장일치일 것 같아요. 자말 체이스, 티 히긴스, 트레이 핸드릭슨 어느 한 명의 계약 소식도 들려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선수들의 몸값만 올라가고 도대체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워싱턴 커맨더스는 아마 호불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전력을 어쨌든 강화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박수를 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나도 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강합니다. 선수들이 과연 이렇게 여러 명의 탤런트를 마구마구 수집했다가는 사실 페이퍼대로 결과가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스포츠잖아요. 선수들 라커룸 컬처나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고 좀 더 장기적인 팀 빌딩의 방향에서 접근을 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애틀 시옥스는 역시나 과연 이 샘 다놀드라는 쿼터백을 영입한 것이 이들에게 옳은 일일까라는 물음을 저는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 오프시즌 2주차 리뷰를 전부 다 마쳐봤는데요. 아마 1년 중에 이 각 구단들에게 있어서 가장 바쁜 이 기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움직임들이 쏟아졌고, 또 앞으로 드래프트를 좌지우지할 만한 이런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왔는데요. 여러분들이 응원하는 팀들이
과연 어떠한 뭐 오프 시즌을 선보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드래프트를 선보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